먼저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날씨가 조금 쌀쌀한데 지금 햇살이 굉장히 이렇게 봄 햇살처럼 이렇게 비추더라고요. 이제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매년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이렇게 만나는 것 같아요. 많이들 찾아주시고 또 잊지 않고 3월 초가 되면은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교육 언제 하냐고. 이렇게 전화해주고 잊지 않고 또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교육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파리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다주택 중과 제도가 신설이 됐고 또 그로 인한 해결책으로 정부에서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에 대한 홍보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크게 네 파트를 갖고 교육을 진행을 할 겁니다. 첫 번째 시간에 개정세법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잠깐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파리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세제적인 측면만 골라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고, 그 파리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다주택 중과제도, 과연 주택수 판정은 어떻게 하고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거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다주택 중과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주택 임대사업자의 등록 절차하고 그 득과 실은 어떤 건지 그렇게 해가지고 네 파트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1, 2, 3부를 첫째 시간에 하고 주택 임대사업자 관련된 양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둘째 시간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끝까지 이렇게 한번 들어주시면 아마 많이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먼저 개정세법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개정세법을 들어가기 전에서 우리 양도세 계산 구조부터 먼저 한번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왜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계산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산정이 어떻게 되고 그 계산 구조에 비춰서 2018년도 개정세법이 어떻게 개정됐는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그 이름처럼 소득세의 일종입니다. 우리가 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잖아요.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부동산을 내가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처분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익을 어떻게 산정하죠? 내가 판 금액에서 내가 산 금액, 그리고 내가 사면서 그 다음에 보유하면서 팔면서 들어간 비용을 빼야 비로소 양도 차익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양도 가액이 처음에 나옵니다. 양도 가액은 우리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니까 누구나 다 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큰 가액인 취득 가액을 차감을 하겠죠. 근데 취득 가액도 2006년 하반기부터는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 돼가지고 지금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다 기재가 됩니다. 유상 거래는. 근데 만약 취득가액을 알 수 없었을 때 2006년도 이전 거라든지 내가 예전에 계약서를 알 수 없었을 때 취득가액 어떻게 산정하죠? 매매계약서가 없어요. 그럼 취득가액 어떻게 산정하죠?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매매사례가액, 두 번째가 감정가액, 세 번째가 환산가액, 네 번째가 기준시가입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매매사례가액이 우리가 2006년도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면서 국토해양부에서 그 데이터를 갖고 고시를 했는데 그 이전 거는 당연히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매사례가액 적용 못합니다. 두 번째, 감정가액인데 누가 내가 계약서를 분실할 걸 알고 그 예전에 감정을 받아놔요. 그것도 현실적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소급 감정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과세관청에서 지금 소급 감정은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서가 없다고 했었을 때 많이들 하는 소리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이제 거기서 나왔고요. 거기와 관련된 개정세법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경비는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취득했을 때 들어간 필요경비 대표적인 게 뭐죠? 취득세. 등록세는 이제 통합이 돼가지고 이제 취득세라는 명목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개수수료, 그 다음에 법무사 수수료. 그럼 보유시에 들어간 비용 어떤 게 있죠? 대출 이자, 인테리어 대표적인 게. 근데 대출 이자도 내가 이익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에요. 근데 대출 이자를 경비로 인정해 주다 보면은 다 대출 받아가지고 부동산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봤을 때 옳은 행동이 아니죠. 그래서 정책 목적상 필요 경비로 들어가야 되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걔는 빼줘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 비용. 인테리어 비용을 했다고 해가지고 다 인정되는 게 아니죠. 뭐만 인정되죠? 우리가 좀 이제 배웠으니까 자본적 지출만 인정이 됩니다. 그 자본적 지출의 대표적인 게 어떤 거죠? 샤시 확장 공사.
요것만 된다고 보시면 돼요. 도배, 장판, 붙박이장, 타일 이런 것들은 수익적 지출로 봐서 인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시 지출 비용 어떤 게 있죠? 중개수수료. 혹시 컨설팅 회사한테 의뢰했으면 컨설팅 비용. 그 다음에 혹시 세무 양도세 신고했을 때 세무사들한테 들어가는 세무 수수료 같은 게 필요 경비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양도 차익이 나와요. 여기다 바로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고 양도소득세의 특성상 수익이 실현되기까지는 보통 장기간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조금 반영해 주겠다는 게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예요. 보유 기간에 따라 몇 프로씩 1년에 3%씩 적용을 해줍니다. 최소 몇 년 가지고 있어야 적용받죠? 3년. 몇 년까지? 한도가 10년까지. 이것도 올해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하면 양도소득금액이라는 친구가 나와요. 여기에서 자산별로 1년에 250만 원씩 한번 공제를 해줍니다. 이게 이제 기본 공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세율을 곱하기 전 단계인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이 과세 표준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적용 세율 구간이 틀려지죠. 지금 양도소득세 세율 몇 단계죠? 양도소득세 세율이 작년까지는 6단계였어요. 근데 올해 7단계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2% 세율까지 적용받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내야 될 세금이 나와요. 내야 될 세금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혹시 조세 정책 목적으로 해가지고 세법에서 감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깎아줍니다. 그게 바로 세액 공제나 감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 양도소득세는 세액 감면이 적용되는데 세액 감면을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토지에 대한 세액 감면, 주택에 대한 세액 감면. 토지에 대한 세액 감면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8년 자경 농지. 8년 동안 농사 제촌 자경했으면은 얼마까지 깎아주죠? 세금을 1억까지. 5년간 2억까지 깎아줍니다. 작년까지는 5년간 3억까지 깎아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상받잖아요. 공익사업에 의해서. 그때도 국가사업에 협조하는 그 일환이기 때문에 내야 될 세금에서 일정 부분 세금을 깎아주고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 주택에 대한 감면은 우리 많이들 접할 수 있죠. 뭐죠?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임대주택에 관한 거. 두 번째, 미분양주택에 관한 거. 세 번째, 신축주택에 관한 거. 그래서 특정 시기에 이 미분양주택을 사거나 특정 시기에 이 신축주택을 샀었을 경우에 5년간 양도소득세 감면이 된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겁니다. 이렇게 감면을 적용하면 비로소 내가 내야 될 세금이 나와요. 지금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은 언제까지죠? 내가 오늘이 3월 16일이죠. 오늘 양도했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5월 말까지. 2달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세요. 2달 아닙니다. 5월 되는 시점 말일까지입니다. 설령 3월 1일 날 양도세 신고를 잔금을 치렀다. 그래도 5월 말까지 하시는 겁니다. 3월 31일 날 잔금을 치렀다. 그래도 5월 말까지 하시는 거예요.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페널티가 붙겠죠. 크게 두 가지가 붙습니다. 첫 번째가 신고불성실 가산세고 두 번째가 납부도 안 했잖아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면 신고를 했는데 적게 신고했다. 그러면 10%가 적용되고 아예 처음부터 신고를 안 했다. 그럼 20%가 적용됩니다. 그럼 40%짜리는 뭡니까? 40%짜리는 부당이에요. 부당하게 다운 계약서를 썼다든지 업 계약서를 썼다든지 부당하게 양도세 신고를 잘못했다라고 했었을 때 과소 신고든 무신고든 40% 세율이 적용받습니다. 상당히 셉니다. 여기까지가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고요. 머리에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2018년 세법 개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을 한다고 했어요. 취득가액을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매매사례가액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감정가액, 소급감정 인정해 주니까 적용될 여지가 없고 그래서 환산가액을 보통 많이 씁니다. 환산가액이 뭡니까? 매매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매매 금액을 갖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나 기준시가 비율에 산정해가지고 취득가액을 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근데 올해 세법이 개정되는 게 좋아 환산가액 인정을 해줄게. 근데 신축한 건물에 한해서는 환산가액을 적용하되 환산가액으로 적용된 건물 가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5%를 가산세로 매기겠다는 겁니다. 상당히 큽니다. 왜 이렇게 제도를 바꿨냐면은 우리가 이제 LH에서 토지를 분양을 받아가지고 겸용주택을 짓든지 상가를 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 토지를 팔아요. 질 때 우리가 겸용주택을 짓다고 가정할까요? 질 때 보통 우리가 외주를 주죠. 건설회사한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시공사에서 부가세 부분을 언급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부가세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지형식으로 많이 이렇게 공사를 진행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취득세도 실제 거기에서 그 계약한 금액이 들어가면은 과표도 올라가고 하니까 그냥 시가 표준액으로 적용을 받고 팔 때도 나중에 환산가액 들어가면 되지 해서 그냥 무시합니다. 실질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돌려봤더니 5년 내에서는 건물 쪽에서 마이너스가 생겨요. 환산 취득가액이. 신축한 건물은.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죠? 건물 쪽에서는 차손이 생기고 토지는 가액이 내려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차익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렇다 보니까 두 개를 상계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세금이 낮아져요. 그 꼴을 과세관청이 이제 못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는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하기가 이제 어려워졌습니다. 그럼 방법은 뭘죠? 첫 번째는 신축하고 나서 5년 있다 팔든지 환산가액을 적용받으려면은, 두 번째는 실제 내가 지출된 건물 공사 비용을 입증을 해서 실제 취득가액을 인정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산세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꼭 유념해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아까 필요경비에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취득 당시, 그 다음에 보유 당시, 처분 당시. 근데 보유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보유 당시에 대표적인 게 자본적 지출액이었어요. 근데 2016년도에 세법을 개정하면서 2016년 2월 17일 이후 자본적 지출을 지출한 분에 대해서는 꼭 적격 증빙을 받아야 인정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적격 증빙이 뭡니까?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특징이 뭐죠? 부가세가 따라옵니다. 그럼 적격 증빙을 받으려면은 인테리어 하면서 우리가 부가세를 내야 돼요. 그러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그 부담이 더 가중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이게 하도 말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 과세관청에서 조금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적격 증빙을 받든지 적격 증빙 안 받고 견적서나 영수증 받을 경우에는 거래 내역으로 해가지고 실질 지출이 입증되면 거기까지는 인정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꼭 이 적격 증빙을 안 받아도 실제 지출 내역이라고 해서 인정하는 것들이 보통 금융거래입니다. 꼭 견적서하고 금융거래까지 만들어 놓으시면, 이체 내역서죠. 만들어 놓으시면은 자본적 지출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도 당시 지출 비용에 있어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중개수수료, 그 다음에 뭐 컨설팅 비용, 그 다음에 세무사 신고 비용 등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명도 소송을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그동안 인정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 양도 비용에 요 명도 소송 비용도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개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도 실제 지출 내역이 확인되면은 요 비용도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죠? 양도소득세로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적격 증빙을 받든지 아니면 입금 내역을 꼭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도 차익이 나왔어요. 양도 차익에서 빼주는 게 뭐라고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몇 년, 최소 몇 년 이상? 3년 이상. 토지 건물에 한해서 몇 년까지? 10년까지. 그게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적용되지는 않아요. 내년부터. 세법은 올해 개정되는데 실제 적용은 2019년부터 적용됩니다.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제 보유년수의 3%였는데 2%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한도를 15년으로 늘려놨습니다. 한도는 똑같아요. 30%.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고려해가지고 매매하실 분들은 올해 매매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지금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 못 받는 항목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첫 번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고 하니까 3년 미만짜리는 당연히 못 받겠죠. 또 미등기. 미등기는 세법에서 양도세에서 굉장히 안 좋게 봐요. 미등기 되고 이번에 파리 부동산 대책에서 다시 들어온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주택을 양도했었을 때 그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안 됩니다. 분양권도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왜? 대상이 토지 건물 안에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분양권은 토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율이 늘어났어요. 최고 구간이 5억짜리가 생겼습니다. 5억에 대해서 42%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46.2%예요. 상당히 셉니다. 그러니까 양도차익이 나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부담이 그래도 상당히 늘어났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양도세 세율 적용은 올해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산출세액에서 세금 깎아주는 게 뭐라겠죠? 산출세액에서 세금 깎아주는 게 세액 감면입니다. 세액 감면. 세액 감면에 토지에 대한 세액 감면이 있고 주택에 대한 세액 감면이 있는데 토지에 대한 세액 감면의 대표적인 게 8년 작용이라든지 공익사업에 의한 토지 수용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근데 깎아주는데 무작정 깎아주는 건 아니에요. 내야 될 세금에서 일정 부분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가 어떻게 돼 있느냐? 1년간 1억, 5년간 2억 또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3억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럼 3억이 적용되는 감면 그 대상이 어떻게 됐냐면 8년 농사진거, 그 다음에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보상을 받는데 현금으로 안 받고 채권으로 받는데 3년 만기 채권이나 5년 만기 채권으로 받으면은 양도소득세의 30% 또는 40%를 감면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다 축소시키겠대요. 복잡하다. 그냥 이제부터는 양도소득세 1년간 1억, 5년간 2억 이렇게만 적용을 하겠다 해가지고 감면 한도를 일원화시켰는데 납세자 측면에서는 조금 그 혜택이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8년 동안 농사진 땅이 있어요. 한 필지예요. 절세 쓰는 방법이 어떻게 되죠? 한 필지야. 양도차익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나눠서 팝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분할해서 팔든지. 분할이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팔아야 되죠? 지분을 일정 부분 50%만 넘기고 내년에 50%만 넘기든지 그렇게 해야 세금을 그나마 1억 원이면 상당히 셉니다. 세액에서 1억 원을 감면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현명하게 대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양도세 산출 구조, 계산 구조에 따라서 일단 쭉 봐봤어요. 양도가액에서 최종 납부세까지. 그럼 비과세와 관련된 개정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감면의 차이가 뭐죠? 비과세 감면의 차이. 비과세는 과세건에서 얘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신고 안 하면 세무서에서 뭐 안내문 날려오는데요? 전혀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담당자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비과세여서 신고 안 했다라고 하면은 다 넘어갑니다. 그럼 현재 비과세 요건이 어떻게 되죠? 1세대가 1주택을 2년 보유. 근데 작년에 파리 대책에서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하는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에 대해서는 2년 보유뿐만 아니라 거주 요건을 신설해 놨습니다. 일단 여기에서는 제가 보유를 갖고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1세대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1세대 나를 기준으로 해서 배우자하고 위라는 것은 직계 존속이죠. 밑에 비속이죠. 옆에 형제 자매. 이 사람들이 1세대예요. 이 사람들이 한 집에 살고 있으면은 주택수를 다 포함합니다. 따라서 장인, 장모, 처남, 처제, 사위, 며느리가 한 집에 살고 있다. 그러면 주택수를 다 포함합니다. 동일 세대이기 때문에. 근데 매형, 형수, 동서, 형부, 올케 같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집은 내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동일 세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1주택을 매각을 해야 비과세가 적용되는데 내가 팔 때 당시에 1주택이 아닌 2주택, 그 다음에 혹여 3주택이 있을 때도 특례를 적용해주는 몇 가지 사례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우리 일시적 2주택이죠.
요건이 어떻게 되죠? 내가 기존 주택이 있습니다. 새로 샀어요. 이사 가기 위해서. 그러면 몇 년 내 팔아야 되죠? 3년 내. 2년만 보유하면 되죠. 기존 주택이. 근데 중요한 거, 예전에 샀던 주택하고 내가 새로 취득한 주택하고 그 갭이 어떻게 되죠? 1년 꼭 넘어야 됩니다. 이 갭이 1년이 안 넘으면은 아무리 다른 요건이 충족됐다 할지라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그거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남자가 여자가 결혼합니다. 한 채씩 가지고 있어요. 요거 결혼하니까 두 채가 됐네요. 몇 년 내 팔면 비과세죠? 5년. 부모님이 한 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한 채 가지고 있어요. 몇 년 내 합가해서 몇 년 내 팔아야 되죠? 5년이었어요. 작년까지. 근데 동거봉양을 장려하기 위해서 얘가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예. 그 다음에 상속주택. 내가 일반 주택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버님이 상속을 돌아가셔가지고 상속주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뭐를 팔아야 비과세가 되죠? 일반 주택.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은 차익이 있으면 세금이 나오겠죠. 맞죠? 근데 이 부분에서도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동거봉양,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봉양하기 위해서 아버지하고 합가를 했었을 때 그동안에는 5년 내 먼저 팔아야 비과세가 적용됐는데 지금은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죠. 주택을 가지고 있는 아버님 몇 살이어야 돼요? 60세여야 됩니다.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57세입니다. 어머니가 주택을 갖고 있고 아버님이 62세입니다. 합가를 했어요. 비과세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60세가 안 됐을 때 될까요? 안 될까요? 가능합니다. 둘 중에 배우자까지 포함해가지고 배우자가 60세가 넘으면 가능을 하고 처의 직계 존속도 가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개정세법에 대한 마지막 내용입니다. 상속주택으로 인한 일반주택의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반주택이 있고 어쩔 수 없이 상속을 받았어요. 그때 일반주택을 팔 때 그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상속 개시 당시에 동일 세대, 같은 집에 살고 있으면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별도 주소가 떨어져 있어야 돼요. 별도 세대로 구성되어 있어야만 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리를 씁니다. 아버님이 두 채를 가지고 있었어요. 두 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나는 주택이 없다고 가정을 할게요.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실 것 같아. 이거를 그냥 상속으로 받으면은 어떤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써가지고 아버님 한 채 주세요 해서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 있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아버님의 남은 주택을 상속으로 받았습니다. 그럼 내가 1년 전에 증여로 받은 거 일반 주택이 아니에요. 일반 주택이잖아요. 취득이라는 것은 매매, 유상, 증여, 상속 상관없습니다. 일반 주택이에요. 근데 이게 상속받았죠? 그럼 1년 있다가 하면은 요거 2년 보유했죠? 팔면은 비과세를 적용받고 그 다음에 상속주택도 2년만 가지고 있으면 또 비과세를 또 적용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과세관청에서 그 꼴 못 보겠다 해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이거 일반 주택으로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 얼마 전에 증여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2년 되기 전에. 이렇게 해서 조금 막아놨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양도소득세 2018년도 계산 구조하고 비과세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